이후 2부 좌장은 이승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법사위 전문위원 서승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중요한 주제는 전문성이 높은 분이 사회를 맡아야 되는데, 저는 요새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분리해야 하는지 조차도 좀 설명을 들어야 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검찰의 수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도 수사의 기준은 공정성이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파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공정,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범죄 혐의도 없는 그 반대파까지 같이 엮어 들어가야지 이게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법률, 경찰, 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들어있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오늘 토론의 사회도 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이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수사에 개입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의 공정성을 익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제자 세 분, 토론자 세 분께 앞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토론을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1인당 15분씩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1인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주고받는 토론을 할 텐데,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자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최초 발제 토론 때는 할당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지금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온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명수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10월달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유지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서울에서 말씀하신 15분 내에 것이 모두 이거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인 점 몇 가지만 강조드리면서 스킵하고, 그리고 이제 모순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점은 좀 전 신영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치가 법치를 덮어버리고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제 우리는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최우선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정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쉽게 얘기해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왜 흔히들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얘기하지만 over the people은 그렇고 치고 by the people과 for the people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바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게 어떤 일로든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다수가 원한다는 건 무조건 밀고 나가면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퓰리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법치입니다. 이거는 우리 통해서 언제부터
근본적인 가치고 이거는 다소나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치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계승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위헌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 역대 정부에서 온갖 종류의 개혁을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은 잘 아시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혹은 교육개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난 3년여 동안 사법개혁, 검찰개혁 얘기는 계속 있었으면서 정치개혁 얘기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정치 상황, 적어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만없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주정치가 되겠는가. 오히려 정치 과정은 지금 바꾸고 이 사법과 검찰, 이 법치와 직결되는 부분들은 이 마찬가지로 갖춰보자. 많은 것으로 일으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본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갔었을 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를 이끌었었던 자코벤의 공포정치 같은 것들.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서 뭐 반동운전을 실패한다 어떤다 해가면서 수백 명을 단두대로 보내서 처형시켰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단두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얘기할 때는 이게 무조건 개혁이니까 좋은 거다. 일단 하고 보자.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독자 저쪽은 독재고 그 독재를 무너뜨리는 게 일단 민주주의의 선행법까지 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민주화된 이후에 있어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갖다 섬세하게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얘기를 보면 공수처 문제 같은 거. 일단 개혁해야 되고 개혁하기 전에 공수처 도입해야 된다. 공수처의 내용이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뭐 옥상옥이 되느니 혹은 뭐 검찰 경찰의 어떤 상급기관이 되느니 나아가서는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올라갈 때 이런 저런 것들이 이 공수처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정보고 일단 돌파하고 보자. 개혁이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양분법으로 개혁할 거냐 말 거냐, 공수처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내용의 공수처라면 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상한 내용의 공수처럼 또 반대가 되는 공수처 자체는 무조건 나서 무조건 한다 아니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방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걸 이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인사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었던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인사권 때문에 개혁이 실패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2019년 김영삼 대통령 인사가 많다라고 하면서 인사권을 통해서 강조했었고 실제로 그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척결 같은 나라의 개혁을 성취시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른바 가신 그룹들 중심으로만 인사를 하게 되고 수십 년 민주주의가 동지고 이 사람 몰라 어떻게 버리냐 하다 보니까 나가 정망이다. 이런 문제를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노골적인 코드 인사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그로 인해가지고 정치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조차도 인사권을 앞서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사법의 문제라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이런 설계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전에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법의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그건 있어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느냐만 못한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의 전제는 중립성입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편들지 않을 때 공정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한쪽 편들면서 공정하다고 하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립성의 전제가 독립성입니다. 독립적일 때만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을 때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의 제1원칙을 얘기하는 건 그 때문이고 검찰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요구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공정을 위해서. 근데 인사권을 통해서 한다는 건 공정성 이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원 논의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한 거 이거 독립권에서 문제 심각한 거 아니죠? 미국 같은 나라도 산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얘기하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 8년 동안에 대법관 1명 정도 통임 바뀝니다. 8명의 여성 대법관 중에 하나 바뀌어가지고 대선 이상 없거든요. 그쪽은 동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임기 오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혹은 헌법재판 소장이나 헌법재판관 임기입니다. 반설적으로 6분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어제로 저희 성취에서 오겠지만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장관위원회 1년 동안 수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오히려 거꾸로 인사권을 앞세워서 개혁을 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가지고 정치검사다, 정치총장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글쎄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여야겠습니다. 지금 그거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추미애 장관 자체는 분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수사지휘라는 것은 정책 중립성을 이미 깨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일개 검사들의 어떤 정치화, 정치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검찰 조직의 정치화하는 그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의 결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논리적 수치에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버젓하게 통용되어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개혁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걸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검찰 문제 있으니까 개혁하겠다. 법원 문제 있으니까 개혁하겠다. 그럼 또 이런 거 출신 사건 때 늦은 수사 봐주기 수사 했더라. 뭐 지금 법원에서 이 양생 때 대부분 시절에 사람 농담이 오지 않냐. 그런 거 기억해요. 이거 국민들 감정을 흔들어놨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확정이 너무 많습니다. 법제개혁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문제 있었다는 건 다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를 찾으면 원인을 찾으면 검찰이
당신 대통령을 죽여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대통령의 수준이 장관들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 사건을 앞세워가지고 국가를 깨결하겠다. 앞뒤가 안 나는 얘기거든요.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서 처벌한다는 경우도 얘기하는 거고,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조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계획하고 이것저것 한번 하다 붙이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결국 대통령에게 관한 문제입니다. 여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올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2018년 3월에 나왔던 대통령 개헌안. 여기서 보면은, 당시 이제 국민들도 처벌하고, 정권이 혁신이 뭐 이런 얘기들은 그쪽에서 계속했지만, 날명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강한 내려올 수단은 없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정폭행. 그냥 영국 여왕이 수상 임명하듯이 내가 자상경을 혁신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을 찍어가지고서 대법원장 만들고 그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 임명하고 추천해가지고 임명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사업부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건 못 놓겠다. 대통령 개헌을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도 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정부자라고 얘기하는 참여자들조차도 그런 문화라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왕조 대통령의 문제, 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권을 통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인사권의 통제를 통한 대응이 됩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인사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야당은 무조건 처음에 저 사람 아니다 하고 하다가도 청와대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 싹 입장 바꿔가지고서 무조건 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 통제를 안 해가지고 그 인사권 가지고서 모든 다 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사권이 한쪽으로 운영되고 한쪽으로 오히려 언론을 제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야당,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표기에 있어서는 뭐 5가지 질문 정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거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부 다 걸리는 H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되겠습니까? 아예 법률로서 구체적인 인사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국민들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 인사청문 결과 무시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경우만 빼고서는 그냥 인정하고 풀었습니다. 그거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위헌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저도 법원업 때부터 그 문제 많이 고민해봤는데 위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헌법 규정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또 법률로 한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대통령도 이거 따라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해야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편으로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문적인 개헌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개헌 전이라도 최대한 축소시켜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의 실질적인 통제가
실질적인 권력 분립이 가능해져야 민주주의도 되고 법치주의도 살아난다.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 시간 관계로 댓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성환 교수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루 동안 말했는데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 정치주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좀 장면이 상당히 정책, 의사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에게 아마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조금 인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 발제문의 두 번째 촛불혁명 정부를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 승인하고 촛불혁명 정부의 말하자면 적용 계획을 위해서 지금 바탕이 되는 지금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건대적 국민에서 주권적 국민입니다. 노베스피에서 혹은 히틀러적 스탈린적인 최선으로서의 주권자 그러면 사실은 우두머리 지배자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로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영국어, 영어의 sovereignty, 소변할 때, 그 다음에 도스변의 닥터를 그런데 주권자라고 하면 매칭되는 단어는 유일하게 주권을, 그러니까 한가를 지도하는 룰라를 논의하는 주권자. 총체적으로 구성원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 히틀러에 갖다 대면 이탈리안 민족주의입니다. 그 뒤에 그걸 필요 지도자로서 수령으로서 히틀러가 이끌고 레닌의 민주주의 중에 마지막 주석이 바로 주권자가 됩니다. 즉 애초부터 이 정부는 지금 이야기하는 장기성 제가인데 저도 공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그 적들에서 제가 이거는 유사 전체주의라고 제가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별서의 선전, 집단적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장된 한 10개 이내의 민주주의, 민족, 주권, 평화 등등등 그걸로 끝없는 변주를 하면서 거기에 포장된 내부의 권력, 집단적, 전체적 권력을 추구를 했고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존해왔고 촛불 사태에서 말하자면 혁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할 때 문재인 그때 후보는 그 청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반인지 끌어오르는 광란적인 여론과 그 다음에 자기 팀들의 계획에 의해서 촛불을 확대시키고 혁명적 방법으로 명예혁명을 했다고 합니다. 혁명을 했고 혁명적 정당성을 획득을 하고 바로 집권하면서 모습을 보면 두 번째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 구성으로서의 이게 공화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치 철학적인 거죠. 그런데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Who claims? 이 교수님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입니까? 구성은 대통령마저도 다 어느 일정한 규범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약속이 만들어진 게 디모크라틱 리퍼블릭. 그게 지금 아까 법치라고 했는데 법치 상행이 아니라 입헌주의의 상행입니다. 지금 헌법에 의해서, 헌법 정신에 의해서, 헌법 율에 의해서 오랫동안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전 세계화된 입헌주의에 대한 원칙이 닦여지고 법치는 살아있어요.
법이 아닌 헌법률에 명백히 어긋난 내가 알고 있는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위 헌법은 장구한 인간 역사와 정치의 반영인데 기본권은 개인이 독립된 개인을 자연권적 존재자로서 인정하는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연법적 자유권이 기본권의 헌법률이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화국을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 통치권은 권력 분리고 상호 견제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서 법치는 전체주의적 지배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운동은 한 나라의 말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모든 걸 부르주아 말하면 주권자가 아닌 보편계급이 아닌 수탈자, 귀족,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수단이니까 그걸 무시해야 됩니다. 그걸 파괴하는 게 혁명이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보편계급을 위한 자기들이 상징한 추상적인 독마를 만든 구상화시킨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서로 다른 인간. 인간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보편자로서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아니다. 유적 존재로서 무산자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도 전부 평양의 북한의 헌법 3조, 8조, 63조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3조는 사람이라 하면 근로인민대중을 넣으면 8조 모든 경제는 사람을 위한 경제를 둔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겁니다. 진영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63조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즉 수령주의예요. 하나가 뭐 전체를 위해서 하면 수령이죠. 하나가 전체를 위해서 베푸는 거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국민 주권의 특성을 이렇게 다뤄도 대한민국 국교학자, 대한민국 정치학자 저 마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책을 쓰는데도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의 짧게는 500년, 길게는 800년이 달려있는 문제를 그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꿨습니다. 대표되는 국민주권. 대표되는 국민주권. 즉, 대민주주의는 기존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일종의 지금 평화나처럼 다른 어떤 500년, 600년 모임이 들어있고, 국민주권에서, 대표되는 국민주권에서 평등한, 내가 우리 한국 말로 주권자한테 피플들이 주인으로서 권력의 원천으로서,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대표자를 뽑아서 포괄적인 유행을 하고 하는 게 이권주의입니다. 정치민주주의. 그리고 현대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자유권적 저항으로 헌법을 만들지 못한 다른 그렇거나 아니면 자유권적 기본권이 보장된 입헌주의가 없는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수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마르크스 오비오 한번 작가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권력의 성격 아마 주권과 권력 개개인의 국민주권을 어떻게 합니까? 무정부입니까? 아니죠. 권력의 성격은 위임된 권력에서 생성된 권력 기가 차는 일이죠. 히틀러가 바람 떠는 누굽니까? 마크트, 그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도자가 가지는 거야. 헤르가 가지는 거야. 헤르식인 거예요. 히로식이죠. 히로가 권력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내가 만드는 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전체주의적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원시적인지 몰라도 법 철학을 얼마나 했는지 지금 모든 걸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굉장히 마찬가지고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구분됩니다. 법치주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이거 하나 자기들의 성격을 규정했는데 성격의 색깔을 놓고 실체를 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나 말하면 포장된 여러 가지 선전 아주 하기 좋은 수사로 포장된 밑에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한다는 게 우리가 보장을 드려야 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권자 민주주의는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은 sovereign, 그 다음에 sovereign 영어로 sovereign 다른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왕정의 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한국 나로 이상하게 해가지고 주권자 첩보는 국민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장기들 같은 거는 그게 말하자면 로베스피어적인 전체주의적 혹은 정체적 접근 개념으로 맞으면 개발되고 다원주의를 지식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공수처 위권이 나와 계시지만 여기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정도 안 배웠습니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률이다. 근데 3급 이상 공무원을 집권당명, 직무유기, 정보 유출,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인사의 소위 말하자면 공작에 의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수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 그것도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 조직법에 정부 조직법도 바꿔서 공수처를 만들자. 공수처는 그것도 공직 우리한테 컨센서스 소위 말하자면 나도 헷갈리지만 우리 국민이 주권자인 주권이다. 국가의 정당성을 발휘시키는 국민의 권력이 명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건 상당한 컨센서스가 논의했어요. 그걸 막판 단계에서 완전히 지금 입헌주의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헌법이 필요가 없는 방식의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업무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통과가 됐고 지금 기관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지금 유리원 그 다음에 저도 했었고 유언을 했는데 헌법 기관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권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위장이고 실제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는 평양하고 많이 북한 저희 국민공화국의 법하고 비슷하다고 처음에 많이 지금은 북한하고 별 관계없어요. 필요하면 중국 거. 즉 자의적인 편의적인 자기들의 특권적인 지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면은 법 난동주의가 됩니다. 5.18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까지도 7년을 잡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공화원이 55년에 지식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좌파들은 진보를 위해서 뭐 혁명을 한다고 말했는데 혁명을 시작해요. 이거는 피바다 세계를 만들겠다. 누가 만드느냐? 인텔리겐처랍니다. 그리고 니체식은 표현, 불개가 영혼을 획득한 무시막지한 세계를. 두 번째, 역사를 우선순위합니다. 지금 우리 5.18, 6.25 온갖 거, 이거는 몇천 년 동안 권력이 결코 역사의 해석자가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그 민주주의 이전이라도 모든 권력체나 공동체에서 지켜져야 될 혹은 절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규범, 상식. 이거를 얹혀서 총체적 지배의 민영지, 즉 영원히 세탁의 수단을 썼습니다. 역사유산 속에 5.18 금지법에 5.18 차별 금지법 그거 지금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난센스입니다.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인류사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거쳐 없는 논리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즉 현재의 권력적 필요, 그 권력도 신성한 권력도 아닙니다. 저끼리 모여서 헤쳐먹는 부패 공동체의 권력을 위해서 역사를 마음대로 단정한다.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참 저열한 그리고 적합한 수준의 정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생성적 권력은 이거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총통령을 선언한 거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이 이렇게도 망가졌어요. 권력이 위임된 권력이 아니고 생성적 권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헌법을 지금 폐기시키는 게 맞고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럼 어째서 이렇게 갈 건가? 국민한테 물어봐야죠.
국민이라고 묻자고 대표적인 우리 김 의원이나 본인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지식이 나서고 국민이 나서서 당신 이 부분에 소위 변형해 뭐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생성적 권리라고 10분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2달 뒤에 나온 개념이 생성적 권리, 히틀러의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친구지. 그럼 내려와. 다시 해. 안 그러면 내려와서 혁명을 해서 아니면 생성적 권리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촛불혁명주의는 촛불혁명주의 내가 정치하게 하니까 좀 과격한 얘기가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을 대상은 항상의지만 합니다. 촛불혁명 정부에 있어서 항상의지만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들도 좋아하죠.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받아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입니다. 이거 민주공화국입니다. 보비아가 이야기하는 자연권적 자유권이 기본권으로 내장된 그걸 목표로 그리고 피플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피플이 촛불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 촛불을 동원한 자가 명령한다는 거고 지금 수련과 총통과 같은 힐러가 프레지던트의 가명을 쓰고 제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이 헌법기관의 성실한 헌법 정신과 헌법 조항과 거기에 따른 합헌적인 법률을 수행이 아니라 헌법을 마비하는 꼼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밤마다 범죄를 모의하고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권력, 헌법, 입헌주의, 법칙 전부 다 재검토하면서 좀 적도를 세우고 21세기 세계에 맞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 그 다음에 법적인 정확성, 법철학적인 정확성 확산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 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4년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국정 지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이슈를 제기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이미 법이 통과됐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 후속 대통령령까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왜 검찰개혁이 필요했던가? 그 다음에 검찰개혁의 대안으로서, 강론으로서 공수처가 신설되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선출된 독재자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검찰 등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장악해서 권위주의 통치에 이용하는지를 생생한 외국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 진정한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의문에 답을 해야 되고 그 권력기관 개편의 진정한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많이 얘기했지만 도대체 검찰개혁이 왜 문제인가?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 검찰, 경찰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헌법이 개정됐지만은 과거 유신과 50 정권의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 보면 이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 그 다음에 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전국의 검찰, 전국의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라든지 또 독립적인 검찰 인사기구의 설치라든지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의 분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갔는가. 잠시 근처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저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항상 정치 권력을 도구로 검찰이 이용하려 했던 정치 권력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인사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검찰 독립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 제도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검찰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검찰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반면에 그에 상응한 검찰의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핵심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독립의 의미를 가장 단적으로 압축한 말이 전 프랑스 검찰총장인 장루이 나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하게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검찰 독립이 실제로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에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청에서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했던 마니폴리 때, 우리말로는 깨끗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사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년 동안 밀라노 검찰에서 이태리 정계의 부패 사건을 수사했는데 2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25%인 177명을 포함해서 6,000명이 부패 혐의를 조사를 받았고 2,993명이 체포됐습니다. 4명의 전직 총리를 비롯해서 1,40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40년간 이어져오던 기민당, 사회당, 공산당, 3당 체제가 무너졌고 비례대표제가 폐지되면서 일대 정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마니폴리 때 수사가 어떻게 성공을 했었냐?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태리의 검찰은 우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보는 데 반해서 이태리 검찰은 헌법에 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검찰은 판사와 똑같이 사법관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사법관들은 법관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보되거나 승진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인사로 함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조치를 통해서 해체한다든지 이것이 헌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 개혁 문제,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인사 문제가 중요하고 또 독립성이 중요한지 저는 늘 1992년에 이태리 마니폴리 때 수사 이것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 문제, 수사 지휘권 문제, 그 다음에 감찰권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특히 좀 전에 다른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선출된 권력으로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륙법의 국가에는 모두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발동되었던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 불행한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2013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정치 권력이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채널A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계열되고 있는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옥중수한 하나로 갑자기 수사하던 검사들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수사팀도 거의 와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아무런 제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즉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극력 법무부 장관들이 행사를 자제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 문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권 검사 출세, 반정권 검사 자천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은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조직 개편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최근에 검찰이 직접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사를 단행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39년 만에 검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신설했고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한창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할 때는 조직을 갖다 대폭 강화하고 전정권 수사, 적백 수사를 할 때는 조직을 축소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는 조직 폐지를 통해서 검찰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독립 강화를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제한해야 되고 국가검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통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동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정권의 뜻에 반하게 하자 혼외자 감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표를 냈던 사례가 감찰권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이 얼마든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최고의 화두로 되고 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례가 없고 유일하게 이제 사례를 든다 그러면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검경수사권 공개 토론회 때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 현재 형사소송법보다 선진적이다. 우리나라 법은 중국 법보다 못한 법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결국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경력 강화,
또 권력 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수처장 인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지금 또 청와대에서도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좀 압박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사권도 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도 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찰권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감찰권을 행사합니까? 누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합니까?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일련의 발언들이 너무나 모순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 공수처와 검찰을 대비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똑같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듯이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공수처는 외부에서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고 감찰권도 행사하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공수처는 지고지순한 어떤 수사기관으로서 탄생된다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공수처 출범도 전인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대표 발의해서 한 개정안인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야당의 비토권입니다. 그런데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해서 여당으로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7명 중 6명이 이제 찬성해야 되는데 7명 중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공수처의 규모도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이 30명까지 할 수 있게 했는데 50명.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도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검찰 파견 수사관을 제외하도록 해가지고 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될 경우에는 매번 공수처 출범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민변 같은 친정권 법조인들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지금 현재 4년차가 접어든 입장에서 강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결국 대통령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과 통제를 더 강화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분권과 견제라는 그런 일관된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권한도 행사하고 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위한 기구라는 것과는 달리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이런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 직속의 사찰 수사기구화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재의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핵심 문제는 인사권을 통한 개혁입니다. 장영순 교수께서는 인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은 사항인데 거꾸로 그걸 행사해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고 조성환 교수께서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걸쳐서 생성 주권이라는 뜻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데 그 인사권이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김종인 교수도 검찰의 독립은 그 인사권을 통한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은 세 분이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조명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여기 적혀진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앉으신
허민 기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문화일보 허민 전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선 토론자의 역할은 이 공수처 공수처의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대안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세 분 훌륭하신 발제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에 논지를 통하고 그 논지 속에서 저희가 토론할 거리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분의 것들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제가 문제를 좀 하나씩 좀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제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저희 신문 문화일보에서 컬럼 등 내용인데요. 그걸 일단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될 기관들이 정권에 소외되는 민주주의는 타락한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디모크라시 is losing ground, 민주주의가 설탕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글로서 민주주의 최고의 특징을 구성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첫째,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위기가 발생하는 유권자는 그들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둘째, 지도자는 쉴 새 없이 적을 만들어서 공격한다. 셋째,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놓는 독립기관, 특히 언론과 사법체계인데요. 를 방해하고 거세합니다. 넷째, 여론조작과 법, 재개정 등을 통해 자신을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 단계를 뒷단계로 밟아갈수록, 물막을수록 민주주의는 절망적인 승파가 된다는 게 문화가 흘러면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런 들어가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은 이제 인사권을 통한 기억에 대해서 개혁 방안을 해주셨고, 그 내용은 잘 보셨지만, 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서 인사권은 개혁의 본질을 지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 검찰과 법원에서 인사권 확장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 국회 검증 과정이겠죠. 또 언론의 검증 과정이겠죠. 와 실질적 통제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 교수님은 민주주의가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건 협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좀 짚겠습니다.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치는 과연 가능한가? 어떤 게 협치인가? 협치 메커니즘은 뭔가? 이런 거죠. 협치를 제도화하려면 사실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얼리션 보험 또는 컴바인드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정을 하면 개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소위 연립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연정이 되는 거고 제도적인 조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개헌을 지금 당장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교수님 발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가?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죠. 거기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 세각 속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당이 협력해주는 거다. 네, 이거죠.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협치의 의미는 협력해주는 게 아니죠. 협치는 주고받는 정치적 교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권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당 권력이고 청와대 권력인데 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 예산안, 인사권, 법률안, 제도적 개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야당한테 여지를 주고 협의를 한다든지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당의 협력을 받아내는 것 이게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협치인데 그런데 무조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 이렇게 되면 또 협치는 아닌 거죠. 왜 이런 식의 협치관이 싹 붙는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집권 세력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정의롭다. 너희는 비도덕적이고 악이고 불의하다라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반대편인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협치관으로 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협치관이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를 협력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 협치론이 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속은 사실 국민과의 협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협치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의제를 우회하겠다는 거죠. 대의기관, 즉 국회를 우회해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그 다수의 힘으로 대의기관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국정 운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국민과의 협치론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다수를 앞세운 소위 룰 바이 로, 그러니까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법치가 아니라 법을 앞세운 시대라는 점에서 필요한 요구를 다수의 폭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갖고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조성환 교수님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전체 주적 기획과 행보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정식으로 입문을 처음 듣는데 저는 익숙합니다. 그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많이 뵙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께 정치학의 사상 문제만이나 대해서 잘 알려주셨고요. 이제 소위 문정권에 대해서는 주권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사적 확장이 아니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념적 위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성적 권력의 문제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이 결국 나치 시대의 수권법적 권력과 흡사하다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권의 권력 기반 개편을 이용해서 입사정체주의 공안 국가를 필요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저는 오래전에 한 200년 됐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 200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미 소위 서브디스파티즘을 연성독재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신형독재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미 이터크빌이 얘기한 연성독재 위험성을 지적한 말들을 또 얘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권력보전한 통치제가 신형독재의 일부 권력은 아닌지 그리고 검찰개혁과 권력개혁 논리가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뒷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거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언급을 안 하셨는데 교수님 뒷부분에서 미중 전쟁이 단순한 경제 통상 전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 종국론 또는 종중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내용의 발제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미중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제통상전쟁을 넘어서 체제전쟁이고 자유와 전체주의 간의 문명전쟁이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최전선에 바로 한반도가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군사분계선은 사실 문명을 지키는 전체주의 위협으로부터 문명을 지키는 선이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3년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국회를 연설할 때 라인 오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어요. 문명을 지키는 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주의 이후부터 문명 국가를 지키는 최고의 방어선인 거죠. 따라서 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한미 삼각관계로부터의 이탈은 이 문명 전선에서 타령을 내는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좀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죠. 김정인 변호사님 역시 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 조정을 강론해서 아주 조목조목 쉽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논지를 확인하는 걸 뛰어넘어서 토론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기는 어쨌든 김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세 분 발제를 통해서 최대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아까 이제 사회자 이 교수님께서 중립성 문제도 조금 다른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닌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야 권력의 예속화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의 비리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용수 교수님이 지난 저희 신문에 11월 3일자입니다. 이 브리드라고 하는 정치문화면에 겁나는 왜 일어난다라고 하는 글을 아주 좋은 글 쓰셨는데 한번 좀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여되신 분이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검찰청법 제8조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법 제8조의 내용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상원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라는 거냐, 하는 거냐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하라는 얘기는 지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장배 장관 시절에 그 2000몇 년이죠? 2005년이죠? 예, 그때 그 김정민 총장 그 지휘해서 받아들이고 김정민 장관이 사표내고 이런 나름 혁명파동이 있었던 건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와서 구체적 사건 6개를 포함해서 마구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정책 중립과 중립성을 막는다, 검찰에. 이런 위협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고, 이것이 합헌적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런 말씀 강조시 드리고요. 아까 저 레비스케치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책 좋아합니다. 민주주의의 무너지는가. 거기서 나와 있지만, 문정권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제도적 자세가 아니라 제도적 남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시의 목적, 명분은 검찰의 권력화 방지라고 하는 거였지만,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검찰의 권력 예속화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 그리고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는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문정권은 검찰이 주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죠. 사실 부정하고 이게 뭐 법무부 외청론, 장관의 총장 상급자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전부 기관론을 들고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문정권의 검찰 통제는 사실상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제고 검찰의 정치와 권력 예속화를 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진말로 들어가면요. 제가 아까 제 칼럼 서두를 인용했는데 거기에 독재 또는 전체주의로 가는 4단계가 나와 있죠. 우리 이코노미스트에. 그 4단계 대입해서 현 정권의 행태를 분석해보니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앞서서 박근혜 탄핵 위기 국면을 이끌어가 정권을 획득했고 첫째 단계입니다. 임기 내내 적폐청산과 주류세력 교체를 세워서 분열과 대립정치를 일삼았고 둘째 단계죠. 검찰과 법원 등 중립기관을 친정권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여론장악 그리고 공수처를 조직으로 장기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넷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저력 한 번째 강화했다. 신형주의의 도자기가 왔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많이 분석을 네.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 네, 국민대학교 이호선입니다. 만추의 계절입니다. 만추의 계절인데 저는 찰만자 추할 추자를 써서 추함이 가득 찬, 강포함이 가득 찬 계절이 됐습니다. 어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가지고 살인자라고 하고 이 추지성을 가진 법무장관 그야말로 추행을 일삼고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한번 의원님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걸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선의를 갖고 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어제 박범계 의원의 그 말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의 행태
권력 구조가 다 함축되다 봅니다.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군입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불복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이런 논의들은 사실 우리가 같은 게임의 룰 안에서 방법을 달리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그것이 전제돼서 하는 것인데, 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금 럭비 선수들이 들어와서 럭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이 판이 된 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정치판이고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의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세미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됐는데 제가 토론문 주제를 헌정 와행이 발톱을 숨긴 개혁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발톱이 나왔습니다. 발톱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핥혔죠. 이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개편과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처나고 부서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권이 계속해서 자기들 정당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적 권리나 그 바탕에 촛불 혁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일반 국민들은 많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하나를 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피상적인 얘기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다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제일 지각되는 것이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쓴 것에 보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바로 선출된 임의라고 하는 것이 독재에 흐를 때 그것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가장 약한 거죠.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이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권력 남용의 여지가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도 가만 들여다보면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검사들 개인의 일탈, 잘못된 것들,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절대 가볍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집권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뭡니까?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거기 이제 발제문에 보면 대립법 국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사실 이제 거의 우리가 유일한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일본이 특수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과연 인권 보호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아시다시피 이 규문주의 하에서는 수사와 소추와 재판이 하나가 됐습니다. 판관포청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다 판관포청천처럼 그렇게 정이 없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탈규문주의 그러면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수사죠. 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탈규문이 되려면 수사하는 권력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엘리트에 의해서 견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견제가 있어야만 실질적 인권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논의에 빠지기보다는 실질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지적하다시피 이 공수처가 과연 출범되면 누가 과연 견제할 것인가? 저는 이거야말로 상당히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거학척결이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하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제 짧은 토론을 마치면서 정말 이제는 여기 우리 김웅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국회에서 정말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향후라도 정말 지금 헌정이 불구화되고 있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제어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불입니다. 이제 앞으로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갈 칠 겁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검사님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줄까 말까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런 논의들이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국민 저항을 정말 생각할 정도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대순 대표님 포럼입니다. 미래장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입니다. 사실 이 토론회가 8월달에 준비가 됐죠. 그 사이에 소다전에 오는 바람에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자체가 격동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엊그저께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역대 미국 대선 중에 이번 대선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대선에 집중한 적이 있었나? 없었죠. 그만큼 미국 대선이 우리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선거 비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 선거 비용이야 뭐 이번에 상원하고 같이 선거를 했으니까 총 140억 달러이긴 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듣고 보니까 66억 달러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3대 1로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나머지 소위 반 트럼프 진영 간의 대결 구도는 사실은 본질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대충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이번에 금융자본이 승리한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 월가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 PC주의자, PC, 콜렉티비스트가 그죠? PC 좌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지지가 강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그것이 이제 이 미중 패권에 상황에서 중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있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중국의 넘쳐나는 달러입니다. 그것이 월가에 커버되어 있죠. 그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과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이 이제 다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탄핵의 가장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그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이게 합쳐서 한 20%가 갖고 있죠. 그런데 삼성물산, 사실은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그 의결권을 다 행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매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삼성전자가 당장 그것이죠. 상속세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상속권자들이 일치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역시 그래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뭐 각각 때는 대한항공 의결권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찢어져서 의결권 행사를 보셨죠? 제가 박근혜 간에서 본질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 의결권을 그것이 매우 중대했기 때문에 외국 어떻게 보면 IB 업체들에게 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자문을 맡겼었는데 그 자문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이번 의결권은 합병 자체가 합병 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걸 뒤집었죠. 그것을 엘리엇 펀드가 돌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엘리엇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엇 펀드가 작은 펀드가 아닙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헤지펀드입니다. 규모 자체는 자기 엘리엇 자체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한 35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의결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보통 각 펀드의 10% 내지 20% 정도의 투자만 하면은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50억 달러에 대해서 5 내지 10을 못해야 돼요. 거기다가 기존의 엘리엇 펀드와 동맹 세력들을 생각하면 거의 1조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움직일 수는 보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서 엘리엇은 2015년부터 꾸준히 공격을 해왔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삼성 자체가 이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금융자본과 또다시 산업자본 간의 대결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자본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야 대한민국 안에서 금융자본, 뭐 은행 정도 생각하시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실 은행이 아닙니다. 요새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 뭐 라인 펀드 사태 쭉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든 옵티머스든 또 VIK든 무엇이든 간에 그 펀드들 어디서 판매됐습니까? 다 은행에서 판매됐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에서 바로 은행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자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그리고 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은행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펀드들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금융자본의 민낯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막장 외환보유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앞선 토론자 이제 발치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휴전선은 두 문명, 두 정치 체제 이것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지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이 땅에서 난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 목적 자체가 검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금융자본주의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제거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부 합동수사관 장관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매우 상징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걸 인식하고 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자기가 모르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자본 이 어마어마한 지금 소용돌이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물꼬를 또 문을 열어준 거죠. 짧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오는데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물론 이제 검찰이 중요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충돌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는 60%가 넘는다. 전 세계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산업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 큰 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내리막길 걸으면서 미래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지난 10년 동안 영업수익률 변동한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구 전력 보십시오. 지금 올해 1.0%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용매하는 거는 조만간 2040년이 되면은 평균 조세를 받는 놈이 60%까지 치솟게 됩니다. 누가 이 나라에 남아있겠어요? 또 지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방 공동화. 노인들밖에 안 남죠. 사람이 다 많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ICBM, 핵 이런 것이 참 기가 막혔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진 저때 첨단 재래식 무기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이 여태까지 미국의 경제 봉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경제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1년 총 수출액이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인민이 굶주려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양평대전에서 드러났지만은 장사정 포람 자체가 반 이상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래식 무기도 낙후하고 그래서 킬체인 작전이든 코피 작전이든 이런 참수 작전이든 이런 것도 구상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4세대 전차가 등장하고 첨단 재래식 무기가 다 등장했어요. 더 이상 킬체인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첨단 분산 무기는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최첨단을?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그런 무기들이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여러 신문에서 칼럼들을 보면서 거의 다 분석 기사를 봤습니다.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분들이 하신 쓰신 글을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이런 분석까지 합니다. 저거 갖다가 어느 안보 전문가가 어느 군사 전문가가 적의 무기를 보여줬는데 그 무기에 대비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얘기를 안 하고 저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군사 전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국제정세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변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조선 말에
고종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영국 대사관, 영사관에 도망갔다 안 되니까 러시아, 그건 악방 파천 아니에요. 조선 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자체 뭐 실정이나 폭정 이런 거 당연히 그것도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작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집권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가진 집권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권력기관 개편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현실이라는 인식이. 네, 감사합니다.